자, 우리 교재 212페이지, 이제 조직 전체 차원에서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 전체를 하나의 어떤 기준, 대상으로 보면서 조직 관리를 하는 건데, 크게 중요한 거는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됐습니다. 특히 이제, OD입니다. OD. 조직 개발, 조직 발전입니다. 동그라미 1번, 행태과학 지식 활용 밑줄, 가치관 태도 변화. 다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OD가 되겠습니다. OD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동그라미에서 3번, 외부의 전문가 밑줄, 하향적 관리입니다. CEO가 딱 주도를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 내려옵니다. 꼭 오디오하고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 밑에 보면 감수성 훈련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인위적 비정형적 상황 밑줄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대학 다녔을 때 멤버십 트레이닝 가봤죠? 멤버십 트레이닝이 전형적인 감수성 훈련이죠. 다른 데로 떠나서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관리망 훈련은 아까 블레이크와 모톤의 그죠? 9.9 아까 했죠? 써보세요. 옆에다가 9.9 9.9는 단합형이었죠. 그죠? 팀 타입. 단합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 관리망 훈련입니다. 팀 타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팀 빌딩은 넘어가지고 과정 상담, 외부 전문 상담가 별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뭐 금쪽이라든지 뭐 재원부부 이런 거 보면 오원영 박사님이 딱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 부부 사이에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막 서로 가르쳐 주죠. 이게 전형적인 과정 상담입니다. 과정 상담. 목표 관리 됐습니다. 부서 단위 동그라미. 일선 직원 참여 협의 대화 별표. 구체적, 가측적, 계량적, 단기적 목표 설정.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잠깐만 설명하면 이렇게 이제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부서 단위로 우리 저번에 여기 자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재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직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자재 과장님하고 직원 사이에 상관과 부하 사이에 전통적으로 관리를 하면 자재 과장님이 그냥 직원들한테 야, 이번 달까지 몇 개씩 다 채우라고 지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구성원들이 위에서 시키면 우리가 인간이 시키면 또 하기 싫어요. 그죠? 그때 아까 우리가 로커의 목표 설정 이론에 의하면 구체적인 목표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그러면 또 직원이 상관하고 참여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번 달에 자재 200개 채워. 요즘에 우크라 전쟁 때문에요. 50개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래도 한 150개 정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노력해서 한 80개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80개라는 계량적인 목표를 상관과 부하가 대화 참여를 통해서 설정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자재 과장님이 얘한테 업무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번 달까지 몇 개를 하라고? 80개를 하라고 딱 정해놨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열심히 합시다 하면 전혀 동기부여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하의 참여와 상관의 대화 협의를 통해서 무슨 목표? 계량적 목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매니지먼트 맨날 지시 보고하는 것은 by 뭐에 의해서? 오브젝티브. 계량적이고 구체적이고 부하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설정한 계량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의한 관리?
목표에 의한 관리. 그래서 무슨 관리? 목표 관리. 다시 무슨 관리? 목표 관리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TQM은 조금 다릅니다.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일단은 토탈이니까요.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설계, 생산, 자재 부서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협업이 잘 안 되고 책임을 떠넘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되게 빨리 대응을 못한다라고 불만을 합니다. 고객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개방체제예요? 폐쇄체제예요? 개방체제죠. 근데 아까 자재과장님의 하고 부하 직원들은 딱 부서 단위의 폐쇄체제죠. 그래서 왜 고객들이 이렇게 품질, 불만이 많을까? 자, 설계, 생산, 자재에서 2명씩 6명을 차출을 해요. 차출해가지고 퀄리티 서클이라고 QC를 만들어서 고객 불만들을 다 읽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기능부서, 설계부서, 생산부서, 자재부서 애들이 야, 우리 저번에 나한테 그런 서류 보내주니까 너희들이 개무시하대. 그런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해서 돌아가서 두 명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갑자기 생산부서 애들이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쟤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게 좀 잘 안 된다 그러더라. 서로 계속 전체적인, 다시 뭐라고? 토탈. 전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고객들의 불만을 최대한 잠재우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퀄리티를 달성하려고 하는. 자, 갑니다. TQM은 퀄리티죠. 여기는 자, 사전적이냐? 그냥 사후적이죠. 측정을 강조하니까 여기는 품질의 개선, 여기는 계량적입니다. 전체적이고 개방체제라면 여기는 부서 단위에 상대적으로 무슨 체제에 가깝다? 폐쇄 체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목표 관리에서 동그라미 2번 민주적 관리 밑줄, 동그라미 4번 결과지향적 별표, Y론 별표. 자, 1972년 미국에서 도입되었다가 닉슨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닉슨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밑줄 쫙. 1972년 닉슨 정부에서 도입된 적이 있어요. 그죠? 넘어가시죠. MBO와 OD 비교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아라비아 3번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TQM입니다. 고객 욕구 충족 밑줄. 고객을 고려하면 개방체제예요? 폐쇄체제예요? 개방체제. 대내 관점이 아니라 대외 관점이죠. 모든 직원의 참여, 지속적 의사소통. 동그라미 2번 사전적 예방적 관리. 이제 고객의 요구를,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문제 업무 처리 방식을 바꿔주는 거니까 사전적 예방적 관리. 자, 3번 조직 전체 동그라미 전체 직원들의 대화 소통을 강조합니다. 밑에 요 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대내적이냐 대외적이냐, 계량적이냐 고객만족이냐, 폐쇄체제냐 개방체제냐, 양적이냐 질적이냐, 결과 중심이냐 과정 개선 중심이냐, 사후적이냐 사전적이냐. 좀 완전히 구분되죠? 그래서 MBO와 TQM의 구분은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존 코트의 변화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존 코트의 변화 관리는 변화 관리의 8단계가 있는데 넘어갑시다. 그레이너도 넘어가. 다음에 봅시다. 잘 안 나오니까. 조직 진단, 문제점 발견, 미래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화 노력. 됐습니다. 진단 내용은 잘 안 나오고요. 진단 과정에서 환경 진단, 기능 진단,
구조진단, 인력진단, 프로세스, 과정진단, 문화진단인데 이걸 관리진단을 넣어서 놓거든요. 관리진단 없다 밑줄 이것만 기억합시다. 관리진단은 없다. 다음 페이지. 전략관리는 이게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수학 분석. 갑니다. 수학 분석. 조직에 나가야 될 미션, 비전, 전략. 미비전이라고 합니다. 미비전. 미션, 비전, 전략. 전략은 조직, 내가 가진 강점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갑니다. 오퍼튜니티고 트리티고 강점은 스트렝스, 약점은 위크니스.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전략, 무슨 전략? SO 전략. 다시 공격적인 무슨 전략? SO 전략. SO. 요게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로 치면 K-팝이 SO 전략. 다 붙여야 돼요? K-푸드까지는 좀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죠? 뭐가 있을까 또, 그러면. K-무비. K-무비는 옛날부터 있었나? 하여튼 또 뭐 넣을 수 있을까? K-게임, 이런 거 되나? K-게임. 아, 뷰티. 확실히 여자는 뷰티. 우리는 뷰티에 관심, 비누로 식든, 물로 식든 별로 차이 없는데, K-뷰티 맞네요. 왜 이게 SO 전략인 거 아시겠죠? 자, 여기는 우리의 약점을, 환경을,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과각화해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방향 전환 전략이고요. 요거는 이제 바로, 이건, 잠깐만. WO 전략. 요거는 WT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게 대학원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격증 같은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 내가 학벌이 좀 약하다. 내가 좀 뭔가 스펙이 약하다. 근데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많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학원 가든지 무슨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게 일종의 무슨 전략이에요? WT 전략에 볼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의 가진 강점으로 환경의 위협을 극복하려면 이거는 무슨 전략? 다양화 전략이죠. 사업을 다양화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전략? 다양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전략은 가끔 시험에 놓습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열어보자. 미션, 비전, 전략은요. 요 미션은 정당화 근거. 다시 뭐라고요? 정당화의 근거. 조직의 미래 방향. 비전은 뭐라고요? 조직의 미래 방향. 여러분들이 행동계획, 전략은 행동계획이 되겠습니다. 미션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전은 여러분들이 딱 이 말 하면 바로 압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배나 동기가 엄청 좋은 회사 다니다가 나오면서 어이구 그 좋은 회사 왜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 다 하는 말이 그 조직 뭐 없어? 그렇죠. 그 말을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비전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돈 많이 주더라도 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 조직이 나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뭐라 그런다? 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국토건설. 아름다운 국토건설은 부처의 얘기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건교부는 국토건설의 주도부서다. 주도부서가 되겠다. 자, 건교부가 국토건설의 주도부서가 되겠다는 것은 우리 조직이 나가야 될 미래 방향이죠. 그럼 자, 건교부는 왜 존재해요? 정당화의 근거, 존재의 이유. 자,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국토건설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 조직은 뭐가 되겠다? 국토건설의 중추부서가 되겠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미션. 이거 뭐라고요?
비전, 비전, 미션, 비전. 이 국회의원들이 맨날 잘 사기치는 이거 아니에요. 왜 출마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왜 지금 정치를 한다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교육 잘 받았죠. 왜요? 미션과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미션, 윤정, 미션, 미션, 미션. 한국말로. 잘 번역 안 하잖아. 비전, 비전. 미션은 그래서 보통 번역할 때 사명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사명. 그죠? 사명, 사명. 비전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기 방향, 뭐 이렇게 보통 번역을 많이 하죠. 근데 의미가 딱 안 살아서 요즘에는 번역 잘 안 해줘. 그죠? 그렇습니다. 미션, 비전입니다.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미션의, 방가로 4번, 미션의 무슨 근거? 정당화의 근거. 다시 뭐라고요? 정당화의 근거. 조직 활동으로 구현하려는 미래 상태를 말하죠. 그죠? 왜 우리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조직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맞죠? 미션은 무슨 근거? 정당화의 근거. 아름다운 국토 건설. 아름다운 국토 건설. 비전은 조직 미래에 대한 그림이죠. 언어로 그린 그림. 장기 방향. 전략은 행동 계획. 전략은 여러분 이미 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방금처럼 이렇게 하면 SWOT라 그래서 SWOT. SWOT라 해서 무슨 분석? 사업 분석인데 전략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스타벅스는 경쟁자를 무슨 전략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이긴다 그랬죠. 그리고 커피 믹스는 무슨 전략? 저비용 전략. 다시 뭐라고요? 저비용 전략으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넘어가시죠. 조직 문화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죠.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고 어떤 행위 선택의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일탈에 대한 통제 밑줄. 충성이나 몰입. 3번. 일체감 형성, 조직 통합에 기여한다. 안정성과 계속성. 조직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합의를 나타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설명하면 해병대만큼 완벽한 데가 없죠. 해병대는 다른 조직과 좀 구별되는 특유의 자신들 말에 뭐가 있어요? 조직 문화가 있죠. 그걸로 이제 경계를 삼기도 합니다. 넘어가시죠. 4번이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거죠. 뭐, 병무청 그 7급 직원 사건 아세요? 거기 휴가 가서 문신을 하고 와가지고 막 여기 막 피어싱하고 문신을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자, 기존의 정부 조직은 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데 신참자가 들어와서 힙합 옷 입고 와서 헤이 요 내가 왔다 유아 나는 친구 이렇게 하면 가장 이제 최악은 뭡니까? 격리죠. 격리 읽어보시죠. 신참자들이 기존 조직 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기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신참자를 어디로 봐? 저놈 저기 소양강 댐에 보내버려 이렇게 해서 격리시키기 이해했죠? 가장 좋은 거는 다원화예요. 다원화. 신참자도 기존 조직 문화를 좀 배우고 기존 조직도 새로운 애들의 문화를 좀 배우는 거 뭐라고요? 다원화죠. 다원화. 그러니까 좋은데 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동화 맞죠? 가서 기존 조직 문화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니까 동화가 되겠습니다. 탈문화는 이제 만약에 그런 MZ 애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기존 조직 문화의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 들어온 조직 애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아예 지배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탈문화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6번을 여러분 자 빌드업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게 여기서 보면 됩니다. 문제풀이반에 가서는 여러분들 미치도록 할 겁니다. 자 갑니다. 조직
효과성에서 무슨 접근법? 경쟁가치 접근법 있었죠. 내외연통, 다시 뭐라고요? 내외, 연통의 조직 효과성 모델에서는 개인내압이었거든요. 개방체제, 인간관계, 내부과정, 합리적 목표 모형인데 이거는 조직 효과성이고 조직 문화적 측면에서 개방체제, 자, 이런 얘기야. 개방체제라는 모형에서 적합한 문화는 혁신문화입니다. 여기는 집단문화예요. 내부 과정에서는 위계문화고 여기는 합리적 목표 모형이니까 무슨 문화? 합리문화. 합리문화. 그래서 혁집, 위합, 시작. 내외연통, 혁집, 위합.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혁신문화는 여러분 외부를 지향하니까 그죠? 고객, 환경을 중시하겠죠. 유연성을 강조하니까 신축적이고 탄력적이겠죠. 그죠? 반대로 여기는 내부의 통제, 위계문화. 이거 딱 봐도 뭡니까? 상명하복, 규칙, 명령, 준수. 자, 갑니다. 그래서 내부의 내자, 외부의 외자, 유연의 연자, 통제의 통자. 일사분면 혁신문화, 발전문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혁신, 진치, 모업, 역동성, 시행착오, 신제품 개발, 혁신, 독창적. 리더가 혁신가가 돼야 되겠죠? 이사분면 집단문화는 관계지향 문화라고 합니다. 합의문화, 공동체 문화. 인간적이고 가족적이고 참여적이고 팀워크. 왜냐하면 내부의 구성원들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죠? 내부 지향은 여러분 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성원. 외부는 환경이죠. 자, 3, 4분면 위계문화는 공식적이고 관료적입니다. 왜요? 통제지향이죠. 통제지향이면 절차, 규정, 규칙을 강조하고 안정성, 지속성을 강조하죠. 합리문화는 외부의 통제입니다. 과업지향 문화라 그러고 성과, 업적, 목표 달성, 경쟁적 분위기, 계획 수립과 추진, 성과 달성을 강조합니다. 요거는 키워드를 던져놓고 그걸 맞추는 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내외연통, 혁집위합입니다.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레빈, 필드 시올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필드, 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해빙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 단계가 있습니다. 순동내가 있습니다. 순항, 동일화, 내면화가 있습니다. 레빈 이론이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잠갑시다. 이거 여러분 들어보면 한 번쯤 들어봤던 그 실험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돼지고기 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 미국이 소고기를 많이 잡아서 유럽에 전쟁 캐리해 버리니까 소고기 없으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레빈한테 이 심리학자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 돼지고기를 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레빈이 이제 사회 실험을 한 거야. 정말 어떤 주부 한 명을 평소에 이분이 행동하는 생활의 필드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레빈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주부만 모르고 나머지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요 나머지 주부 20명은 이불로 레빈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엄청 칭찬한 사람들만 담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요? 옆에 하면 너무 맛있더라. 막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갑자기 자기의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필드 생활의 공간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부가 돼지고기가 그렇구나라고 해서 해빙 단계가 오는 거야. 계속 그걸 듣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도 뭘 해먹는다? 돼지고기.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뭘 바꿔줘야 돼요? 생활의 공간, 인식의 필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theory? 필드 theory. 해빙시키고 변화시켜서 체인징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아들 조금은 맞는데 조금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남자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진짜 방 청소 안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정말 청소에 집착으로 합니다. 나는 진짜 결혼을 너무 잘했어. 왜냐하면 나는 어지러워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답답한 사람이 청소하겠죠. 근데 이제 한 번은 내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합심을 해서 우리 아들이 학교 갔을 때 방을 정말 깨끗하게 딱 청소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뭐가 바뀐 거예요? 필드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아들이 며칠 동안 깨끗하게 써요. 근데 이제 아빠가 깨끗하게 안 쓰니까 이제 다시 따라해서 이제 하는데 만약 우리 아들이 이런 뭐 생활교육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나 이런 걸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뭘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필드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조직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무슨 공간을 바꿔줘야 된다? 생활의 공간, 인식의 공간을 바꿔줘야 된다. 무슨 시어리? 필드 시어리. 넘어갑시다. 자, 조직론은 다 끝났는데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입니다.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 조직 구조나 관리 측면에서 조금 다른 거 됩니다. 책임 운영 별표. 공공성 유지, 경쟁 원리, 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 별표. 성과에 대한 책임. 됐습니다. 경쟁 원리를 구현할 수 있거나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 됐습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니까 요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 알았죠? 다시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야. 다시 뭐라고요?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징의 집행사무의 책임 운영기관화 별표. 이 관점이죠. 집행사무. 결정사무가 아니라 정책기능 X. 결정기능 X. 정책기능이 아니라 결정기능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행사무를 책임 운영기관 한다는 거죠. 책임 운영기관 해서 주무장관과 기관장 사이의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결과는 행안부 장관 별표. 자, 책임 운영기관 평가는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 여러분. 너무 그렇죠. 그죠? 자, 문화체육관광부 밑에 소속기관 중에 국립중앙극장이 있습니다. 남산 위에 있어요. 국립중앙극장이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슨 기관이라고요? 소속기관이요. 오늘 오전에 했는데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든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자, 이 소속기관 중에서 국립중앙극장이 근데 국립중앙극장은요 112, 119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뭘 받아요? 공연 유치하면 돈을 받죠. 그러니까 성과 측정이나 성과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걸 과거에는 여기를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 하고 지금은 국립중앙극장의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무슨 장관? 주무장관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국립중앙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누구?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뽑겠죠. 그럼 이 국립중앙극장도 돈 버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좋은 공연 유치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임기만 채우고 무사한 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입니다. 얘들을 자 기존의 국립중앙극장 정부조직에서 떼내서 무슨 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거야. 물론 그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기존에는 잡으세요. 장관 임명했는데 이제는 이 국립중앙극장의 장을 이제는 기관장이라고 그러겠죠. 기관장은 개방형으로 임명해요. 개방형. 그러니까 국립중앙극장은 문화적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개방이 임명하고 기관장하고 요 주무장관 누구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성과 계약을 체결하면 운영상의 자율성을 줘서 과감하게 성과급이나 성과 관리를 합니다. 마치 기업처럼 운영하도록 만들어주는 조직. 무슨 운영기관? 책임 운영기관. 다시 무슨 조직? 책임 운영기관인데 갑니다. 행정 동그라미 자체 수입 2분의 1 이하 밑줄. 일반 회계 동그라미. 그 과천과학원 옆에다 국립중앙극장 쓰세요. 국립중앙극장은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하라서 행정형이 되겠습니다. 기업형은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업 특별회계 밑줄. 위치에 따른 분류하고 사무에 따른 분류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치에 따른 분류는 이제 소속 기관을 책임 운영기관 하면 소속 책임 운영기관이고요. 중앙 책임 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책임 운영기관. 그 옆에다 특허청 쓰세요. 중앙 책임 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보통 그래 시험 문제에 별다르게 얘기 안 나오면 무슨 책임 운영기관? 소속 책임 운영기관 나누시면 되겠고. 자, 조사 연구형, 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자, 갑니다. 조직관리. 행안부 장관은 동그라미, 설치 동그라미, 해지. 책임 운영,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시험 나오겠죠? 여러분들 국립중앙극장을 책임 운영 기관화 하는 사람은 주무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장 공개 모집 밑줄.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책임 운영 기관장은 맨 끝에 기본 운영 규정을 제정합니다. 동그라미 5번. 소속 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7번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 기관장,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운영상의 자율성을 준 것 같아서 요 책임 운영 기관의 기관장이 요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전히 이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이죠. 그냥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좀 자율성을 더 준 기관일 뿐이란 말이죠. 자, 우리나라 여러분. 자, 나중에 다음 주에 인사행정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국가직에 붙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갑시다. 그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 국가직에 한정하는 거야. 6급 이하는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내가 통계청에 6급 이하면 통계청장이겠죠. 내가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무원이면 6급 이하면 누구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마치 자율성을 줘서 기관장이 그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동그라미 7번. 중앙행정기관장 동그라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 임용권을 갖습니다. 알았죠? 임용권. 책임운영기관장 임용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엄청 잘 놉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 임명권을, 왜냐하면 고공단은 대통령이라 쓰세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집니다.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합니다. 시험만 서시었을 때. 재무관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니까 기업형이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업형은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장 별표. 또 이것도 기관장이 아니라 누구? 중앙행정기관장이 운영하고 기재부 장관이 통합관리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통합관리한다. 됐습니다. 다시 이것도 기관장 아니에요. 기관장이 아니라 누가? 기재부 장관이 통합관리합니다. 양가로 3번.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별표.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행안부 장관이 설치, 해지, 평가하니까 운영위원회는 어디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있어요. 공기업 가시다.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거나 사실상 관리. 여러분 몇 프로, 지분이 몇 프로 이상이야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50%. 사실상 관리 위에다가 50% 이상이라 써세요. 50% 이상. 50% 이상이면 내가 관리할 수 있으면 전부 다 공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공성의 원칙, 기업성의 원칙을 동시에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기업의 기본 취지입니다. 넘어가시죠. 221페이지에 우리나라 법원 양가로 아라비아 3번 공공기관 운영법 별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하면 직원이 얼마 이상? 300명 이상, 200억, 자산규모 30억. 요거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직원 300, 200, 30. 기획재정부 장관 별표. 헷갈리죠, 여러분? 자, 책임운영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관리한다 그랬죠? 평가도 행안부 장관이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공기업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것, 상호구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 지방공기업법은 옆에다 써서 지방공기업법 써서요. 지방공기업법.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시의 공기업들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KBS, EBS 아니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도 무자본 특수인 됐습니다. KBS, E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닌다는 거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미리 외우면 자 시준기위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준기위 이제 시작한 이중기가 위기에 처졌다. 무슨 기위? 시준기위.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어요. 다시 뭐라고?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자,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준정보기관하고 위탁 집행 준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준기위 시작 준기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 갑니다. 아까 했죠? 자 갑니다. 300명 200억 30억이었죠? 맞죠? 있잖아요.
직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200억 이상의 총수입이 있거나 30억 이상의 매출이 자산 규모가 30억 이상이 중에서 자 누가 지정해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자 중요합니다. 자체 수입이 50% 이상이면 공기업이요. 다시 자체 수입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면 공기업이고 50% 이하라고 하지 마시고 디아더스 자 공공기관 중에서 무엇을 제외한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무슨 기관? 준정부 기관이에요. 다시 무슨 기관? 준정부 기관이에요. 무슨 기관? 준정부 기관입니다. 자 시장형 시장형만 시험에 놓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시장형만 시험에 놓는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엔드 2조 원 이상이고 85% 이상인 동시충족이 알았죠? 무슨 충족? 동시충족.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자체 수입이 여러분 85%면 그냥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에 여러분 이걸 들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이 세다고 얘기하는 한전. 우리나라 10개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공기업이에요?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은 또 디아드스야. 해봐요. 어떻게? 공기업 중에서 무엇을 제외한?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무슨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근데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 자 보세요. 요거는 충족했는데 85%는 충족하지 못한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시장형 공기업하고 2조 준이라고 할게요. 다시 뭐라고요? 2조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 자, 기금관리형 되십시오. 일단 여러분 여기서 뭐가 시험에 많이 나와? 여러분 기출 문제 보면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요거는 딱 봐도 시장 공기업이죠. 가스안전공사는 어디 같아요? 위탁 지평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공공기관인 거 아세요? 윤정 맞춰봐.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디 같아? 이게 이런 거 문제 내면 안 돼요. 이런 데 출제위원 싸다고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서 310개 정도가 있어요. 이걸 다 외우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유형을 맞추는 것이 시험에 조금 많이 노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외우는 걸로 하고 자 갑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갑니다. 자 그러면 기관장이 있을 거고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고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가 다 못 치면 이사회 의장이 있겠죠. 그죠? 감사가 있습니다. 요걸 싹 다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요거 하나만 시험 놉니다. 잘게 말하면 2개가 시험 노는데 자 여기는 요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시 갑니다. 자 짧게. 자 옛날에는 공기업의 사장님은 무조건 대통령 임명하고 준정부 기관의 기관장들은 모두 다 부처 장관이 임명했는데 요즘에는 상호 임명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다 가능하니까 차이가 없어요. 요거 하나가 아주 독특합니다. 상임이사는 100% 기관장이 임명합니다. 다시 상임이사는 누가 임명한다? 기관장이 임명합니다. 비상임이사만 달라요. 다시 비상임이사. 여기가 기재부 장관입니다. 기재부 장관. 비상임이사는 여기까지죠. 기재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고
기금관리형하고 위탁집행형은 주무장관이 임명합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게 가장 차이가 나요. 자, 갑니다. 시장형 공기업 다시 자, 요거 두 개. 요것만 외우면 돼. 요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빌드업입니다. 자, 갑니다. 시장형 공기업 모두하고 2조준이 뭐라고요?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먼저 임명된 선임, 비상임 이사예요. 이 사람이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갑니다. 여기 전체는 기관장. 요게 왜, 잘 보세요. 요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준시장형 공기업이나 기관관리형이나 위탁집행형인 기관들은 이사회 의장이 누구라고요? 요 기관장이야. 기관장이 자기를 해임 건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요것만. 이거는 시장형 공기업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10개 있잖아요. 시장 공기업 10개의 자산이 나머지 애들 싹 다 합친 것보다 커. 얘들만 관리 잘하면 공공기관은 좀 관리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와야 되고 몇 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요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 요건 안 해도 돼. 알았지?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되고. 시험 문제는 원초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요거 어디에 속해? 기출문제 한번 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행정학 공부하기 싫어지는 타이밍이 요 타이밍. 300개를 다 외워야 된다고요? 한번 봅시다. 222페이지. 이제 갑니다. 시장형 공기업에 됐죠? 동그라미 3번 가스공사, 한전,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석유공사, 항목강물수장, 한국수 옆에다가 콤마 찍고 도로공사 써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국도로공사 있죠? 그거 지워주시고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올라갔습니다. 알았죠? 거기서 시험을 가장 많이 노는 거는 한국가스공사가 시험을 가장 많이 놉니다. 왜냐하면 위탁집행형에 가보면 세 번째에 보면 가스안전공사가 있죠. 단어에서 가스안전공사는 무슨 집행형이다? 위탁집행형이다. 됐습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넘어가고요. 그 준시장 공기업의 맨 끝에 있는 거기 5번째인가 있는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러분이 흔히 아는 LH죠, LH. 그죠? 기금관리형이 있습니다. 쭉 그 영화위원회가 있죠. 한국영화진흥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기금 관리하는 거. 언론진흥재단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왠지 기금관리형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죠. 그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위탁집행형에 건강보험공단. 이거 중요하죠.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4대 사회보험은요. 틀렸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기금관리형이 아니라 무슨 집행형? 위탁집행형입니다. 요게 좀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넘어갑시다. 거기 밑에 방가로 4번에 시장형 공기업하고 2조 원 이상인 준시장에 이사회 의장의 기관장 해임 건의권 있을 유자 별표. 그리고 감사위원회 한번 가보세요. 요 두 개가 차이 납니다. 제가 칠판에 안 썼는데,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 더하기 2조 준한 요 두 개. 다시 뭐라고요? 요 두 개가 다릅니다. 여기. 감사는 다 두는데, 얘들은 감사위원회죠. 다시 감사위원회 필수 기간 나와 있죠. 별표. 그래서 다시 요 두 개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운영은 일단 넘어갑시다. 223페이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 있고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있습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 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 그래서 대리인에 대한 통제 문제를 강조하고요. 경영 감시를 강조하지만 여기는 이해관계자 모델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밑에서 두 번째, 근로자의 경영 참여나 공동 결정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강조한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거 하면 오늘 조직론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뒤에 또 하는데, 자, 갑니다. 자, 책은 NPM적, 우리 서론했죠. NPM적 개혁이 강조되면 공기업을 뭐 하자는 논의가 많이 등장합니까? 민영화하자는 말이 등장하죠. 그죠? 자, 여러분이나 내가 아는 민영화는 이겁니다. 협의. 좁은 의미는 정부 소유를 누구로 바뀌는 거? 민간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협의의 민영화는 소유권의 변화를 강조하지만, 자, 다시 광의의 민영화는 운영 혁신까지도 포함해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영화와 광의의 민영화를 나눠서 봅니다. 자, 교재 보시죠. 동그라미 2번. 협의 동그라미 소유권 변화. 국민주 방식, 특정 기업 매각, 황금주 방식 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안 나옵니다. 광의 동그라미. 운영 방식의 변화. 민간 위탁이나 프랜차이즈나 바우처 등을 한 것도 광의의 민영화에 넣기도 합니다. 콜대리는 서비스 제공, 어레인지먼트 밑줄, 프로비전 어레인지먼트, 결정 동그라미. 서비스에 대한 프로덕션, 집행입니다. 집행을 구분해서 이렇게 다양한 공급 방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협의의 민영화예요? 광의의 민영화예요? 광의의 민영화죠. 그죠? 소유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 번씩 봅시다. 다음 225페이지. 장단점이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장단점이. 자, 첫 번째는 민간 위탁이죠. 민간 위탁. 소비에서 배제 가능하고, 배제 가능하단 말은 요금제라고 써보세요. 요금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내용 보시면 버스, 택시, 청소, 시설관리, 교육훈련. 그래서 컨트랙팅 아웃이나 허가, 보조금, 바우처, 자원봉사 방식을 활용합니다. 2번, 일반 행정 방식은 기존의 방식을 혁신시키는 거죠. 전자정부와 같은 방식입니다. 책임 경영은 우리 방금 봤던 책임 운영기관을 도입하는 거죠. 민영화는 완전히 민간에 맡기는 거죠. 5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번. 자, 갑니다. 민간 위탁은 생산은 누가 하고 민간이 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업무 맞죠? 여러분들 그 직영어로 할 수도 있지만 쓰레기 처리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합니다. 국민의 권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별표. 여러분 잘 아는 학교 급식이 대표적인 무슨 위탁이에요? 민간 위탁이죠. 그죠? 민간 위탁입니다. 자, 면허, 프랜차이즈는 구역 별표. 구역. 고객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버스 동그라미, 택시 동그라미. 여러분 버스 타면 누가 돈 내요? 여러분이 내죠? 택시 타면 누가 돈 내요? 여러분이 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 같은 거. 보조금은 생산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지법인한테 정부가 주는 것은 보조금이고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이번 달에 15만 원씩 받았죠? 이것은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국민에게 밑줄. 국민에게 이용권을 지급하면 바우처고, 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 돌볼 때 돈을 주면 그것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여러분, 보수를 받으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여러분, 실비하고 다른 거 알았죠? 여러분, 자원봉사하러 오려고 차 타고 10,000원 내고 왔어요. 그럼 10,000원은 줘야 돼. 그거는 실비잖아. 실제로 사용한 비용. 근데 자원봉사했다고 보수를 주면 그거는 자원봉사가 아니죠. 자원봉사자는 요것만 놉니다. 뭘 주면 안 돼요? 보수를 주면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실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위탁 장단점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넘어가시죠.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227페이지. 바우처입니다. 쿠폰 구매권 밑줄. 요번에 받았던 여러분 그 지원금 정식 명칭이 뭐죠? 옆에 써세요. 민생회복 지원금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전형적인 바우처죠. 여러분한테 뭘 줬어요? 뭐 쿠폰으로 주기도 하고 포인트로 주기도 하죠.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한테 이용 권리를 준 거죠. 이용 권리를 준 겁니다. 재분배적 성격. 돈 맞죠? 많은 사람한테는 조금 주고 돈 적은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랬죠. 됐습니다. 직업 대상은 넘어가시고 직업 수단. 요즘에 여러분 대부분 다 전자바우처로 받았죠? 됐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양가로 A. 소비자의 선택권 존중. 정부가 여러분한테 물품, 쌀, 라면 직접 사서 주면 여러분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우처의 장점입니다. 공급자 간 경쟁 촉진. 재분배 성격. 좌파에서는 아무래도 누구한테 더 많이 줘요?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하거나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단점은 넘어가시고 외부 내부 민영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요즘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살라몬이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살라몬은 tools of government, 정책 수단 또는 행정 수단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직접성,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직접성이 높은 거는 그냥 제가 귀찮아서 외워버렸어요. 공직대경제, 공적보험, 공기업, 직접대출, 경제규제, 직접정보 제공, 정보소비는 우리 직접성이 가장 높죠. 공직대경제. 중간 정도인 경우가 조세지출, 계약, 사배규제, 벌금, 부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 등이 있습니다. 낮은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성이 높은 것만 좀 기억 좀 해주시고 2번 강제성은 선택권의 유무입니다. 다시 선택권이 없으면 무슨 수단? 강제적 수단이고 선택권이 있으면 협력적 수단이죠. 민생회복지원금은 강제성이 중간 정도죠. 그죠? 그래서 바우처는 중간 정도입니다.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는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준수해야 되죠. 준수해야 되니까 강제성이 높습니다. 국방, 외교, 의무교육. 119, 112는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중간 정도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외우시고 자동성은 새로운 조직 기구가 필요한지. 여러분 전자바우처는 별도의 집행조직이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성이 상당히 높고 전자바우처는 가시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순간 벌써 나오잖아요. 97% 이상 사용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됐습니다. 정책수단 유형이 또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좀 빨리 해서 조직도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인사행정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말이니까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